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우병영입니다. 오늘 사과 재배 생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년도는 개하기 때의 냉해라든지 또 서리 피해, 그리고 긴 장마와 태풍, 또 문제됐던 코로나 등 또 검은 가지 마련병, 그래서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새로 준비하는 과정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전년도 작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동계 전지전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개하기를 보면은 4월 한 23일경에 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나 또 평년에 비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렇게 만개기를 보면은 4월 25일 전후에서 만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정할 수 있는 온도는 좋은데 설이라든지 냉해로 인해서 결실이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관측조사에서 착과량을 보면은 한 10회당 28,000여 개 정도로 전 평년과 이렇게 비슷했고요. 항상 우리가 그 개하기 때의 문제는 이 중심화가 꽃이 필 때 정화가 수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액화 수정률이 좀 높은 편이고, 또 개하기 때 이 이상 기온으로 해서 수정률이 떨어지고, 특히 개하기 때 저온이나 이 강풍이 불면은 매개곤충 활동이 이제 미흡해서 고품질 만드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이렇게 개하기를 보면은 2019년도는 4월 23일, 2018년도는 4월 25일, 대부분이 한 4월 25일 전후에서 이 만개가 되었고요. 실제 우리가 이 사과는 꽃눈이 충실해야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은 꽃눈 발달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꽃눈이 이제 발달이 미흡한 원인을 보면은 전년도에 과다 착화했다든지 관수가 미흡했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부터 해서 한 50일여일간 긴 장마로 해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해서 이 수정률이 꽃눈 형성이 상당히 미흡했죠. 또 장마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갈반병을 해서 조기 낙입이 많이 됐죠. 그래서 갈반병 방제가 사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병해충 방제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2달 동안 관리가 남들보다 더 방제를 좀 잘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반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갈반병 병균은 잘 죽습니다. 잘 죽는데 왜 방제를 못하느냐 하면은 이 균의 번식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갈반병 균이 많아서 최선의 방법은 방제를 자주 해주는 방법, 또는 이제 그 하계 전형을 통해서 늘 빛이 들어오고 바람에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수형들이 다양한데, 이 대체적으로 강한 전정을 하고 또 질소 가다 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수세가 강하거나 약한 가온, 특히 논토양에서 보면은 잎이 떨어지거나 이 생육이 불량해서 꽃눈 형성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꽃이라는 거는 정화에서 이 중심화가 이렇게 피고 난 다음에 측과가 4개 또는 5개가 이렇게 피어줘야 되는데, 꽃눈이 늦게 형성되거나 불량하면은 이 뚜렷한 중심화가 없어요. 이런 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편형과 일명 코끼리 사과 또는 변지리 사과 그러죠.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꽃눈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꽃눈은 만개 후 3주가 지나면은 벌써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개가 4월 25일이다. 그럼 3주가 지나면은 5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가 벌써 이 꽃눈이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해요. 6월 말쯤 되면 외관상으로 꽃눈이 만들어지죠. 근데 6월 말에는 외관상으로 꽃눈이 만들어지고 7월, 8월
2달 동안 이 꽃눈 안에는 중심화 하나, 측가 4개 정도 또는 5개, 또 중심화나 측가 안에는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이 분화가 되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시기가 8월 한 10일 이후가 되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3일 처서가 지나면은 도장지를 제거하라 그러죠. 그 전에 하계전정을 강하게 하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이제 착과량이 많을 때는 이제 꽃눈 발달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착과 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꽃눈이 좋아야 그 다음에 좋은 사과를 결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꽃눈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6월, 10월경에 정지가 되어 있는 꽃눈, 또 6월 말경에 정지가 되어 있는 꽃눈, 7월 또 7월 하순 이렇게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일찍 만들어진 거나 늦게 만들어진 거나 외관상에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12월 달에 이렇게 예리한 칼로 꽃눈을 잘 따내서 현미형을 보면은 일찍 만들어진 꽃눈들 이렇게 단단하고 양파 비닐처럼 이렇게 감싸 있는 모습이 좀 단단하게 되어 있고 늦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길쭉하면서 좀 이렇게 엉성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의 꽃이 피기 전에 이제 이 꽃가루가 형성되는 게 이 꽃인데 일찍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왜 안 만들어지냐 하면은 착과량이 많을 경우 어린 과일에는 생장 조절 물질인 지베린이 분비해요. 이 지베린이 꽃눈 분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은 사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 정내, 꽃봉오리 따기, 적화, 꽃 따기, 적과, 과일 속기를 좀 빨리 해줘야 되고 하계전정은 일시에 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계전정을 하면 된다,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죠. 하계전정을 하되 일시에 많이 하지 말고요. 이렇게 늘 나누어서 도장지도 제거해주고 항상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그 질소 가다 의외로 우리가 강원에 질소를 좀 많이 주는 편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퇴비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온에 줄 수 있는 이 영양제가 뭐요? 화학비료 아니면은 이 가축의 분뇨죠. 우분이나 돈분, 개분이 많아 원료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다른 원소보다도 질소가 가온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눈 발달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이 중심화가 퇴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 피는 시기에 작년 겨울은 올해 겨울보다는 덜 추웠죠. 온도가 높아서 이 전반적으로 발화가 작년에 빨랐어요. 발화가 3월 한 25일경에 발화가 됐어요. 그리고 보통 3월 25일이 발화가 되면은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10일 지나면 꽃이 피죠. 근데 4월 달에 이제 꽃 피는 시기가 좀 빨랐는데 이 시기에 이제 추웠죠. 추워서 잎이 냉해를 받아서 제대로 활착이 안 돼서 이렇게 오글오글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정할 때도 도움이 안 되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꽃은 항상 중심화가 피고 측가가 피어야 되는데 불량하면 있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꽃눈으로 봤는데 이 꽃눈이 아니고 잎으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눈이 잎눈이 됐다 그래요. 근데 꽃눈이 잎눈이 될 수는 없고요. 꽃눈처럼 보였던 잎눈이라는 거죠. 이 꽃눈이 늦게 만들어져서 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 6월 말쯤 되면은 새순이 나오는데 자라는데 한 90%, 8, 90%는 멎어줘야 돼요. 그때가 이제 수세가 적당하다 그죠. 그래서 한 10%나 20%가 생육이 잘하고 8, 90%는 멎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6월 말에 신초가 100% 멎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또 6월 말쯤 돼서 신초가 막 50% 이상 자란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수세가 약해도 꽃눈이 많이 오지만은 불량하고 수세가 강하면은 꽃눈 형성이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세 조절이 중요하고 6월 말 됐을 때의 신초 생장이 한 8, 90% 정도는 멎어줘야
수세가 적당하다. 이 수세가 적당해야 이제 꽃눈이 좋은 거예요. 그럼 꽃눈이 수세가 적당하면은 지금처럼 간행대로 관리하시면 되고, 근데 6월 말 돼서 신초 생장이 다 멎었다. 이런 데는 이제 그 전정할 때에 뭐 절단 전정도 하고, 질소가 좀 있는 뭐 퇴비를 좀 넣어줘야 되고. 근데 6월 말 됐을 때 신초가 한 20% 30% 이상 많이 자란다. 이럴 경우에는 퇴비를 시용을 안 한다든지, 전정할 때에 절단보다는 소금 전정 위주로 가야 될 걸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꽃눈 분화는 이제 만개 후 3 내지 6주, 보통 한 5월 하순쯤 되면 꽃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형태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는 8, 9주 뒤에 6월 말이나 이제 7월 한 상순쯤 되면 이렇게 꽃눈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꽃눈이 보면은 이제 단가지 짧을수록 유리하죠, 이렇게 좋다는 거고, 이 단가지 짧은 거 5cm, 뭐 10cm, 15cm. 그래서 꽃눈 분화도 단가지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 꽃 피는 것도 보면은 정화가 먼저 꽃눈이 만들어지고 액화가 좀 늦게 만들어지죠. 정화는 아시죠? 정화는 이제 올해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3년생 가지 꽃이 피면은 정화. 액화는 이제 개들한 꽃이라고 그러죠. 가지가 나오면서 바로 꽃눈이 만들어져요. 보통 2년 만에 꽃이 피죠. 액화라고 그러죠. 사과는 정화해서 착화시켜줘야 품질이 좋죠. 특히 이제 6월, 7월 외적 내적 조건이 꽃눈 분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과 재배 지역이 많이 이제 북상하죠. 뭐 강원도 쪽으로도 재배하고. 6월 달에 평균 온도가 낮을수록, 특히 야간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이 꽃눈 분화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요. 또 품종에 따라서도 이제 꽃눈이 잘 생기는 것도 있고 좀 안 생기는 것도 있고, 이런 차이는 항상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꽃눈 형성에 관여한 요인, 수체 내에 탄수화물과 질소의 균형이죠. 수세 약하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편이고, 수세 강하면은 이제 질소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세 가지 생장, 가지가 많이 자라면은 또 꽃눈이 형성이 지연되죠. 그래서 유목일 때 유인이라든지 유인도 하고 적심도 하죠, 이렇게. 또 기상적 영향이 크고요. 예를 들면은 CN을 이거죠, CN을. 탄수화물은 만약에 퇴비를 만들 때 탄수화물이면 수피라든지 뭐 지피라든지 이런 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질소라는 거는 우분, 돈분, 개분 등등,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질소가 많아도 곤란하고, 또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꽃눈 형성기에 햇빛을 가린다든지 또는 잎을 따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양분이 부족해서 꽃눈 형성이 안 되죠. 특히 이제 비가 온다든지 또는 이제 갈반병이 와서 잎이 떨어질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한 56일 정도 지속적으로 비가 왔죠. 그래서 원래 사과 맛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평년보다는 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꽃눈 형성될 때 잎수가 이렇게 많아야 꽃눈 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잎이 적으면은 이렇게 꽃눈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갈반병을 이렇게 방제를 잘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잎이 떨어져서 과일만 이렇게 열려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작년에 과일 가격이 상당히 좋았죠.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 가격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5kg 가격이 5만 원 정도 갈 정도로 품질이 좋으면 받을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잎이 떨어진 거는 보면은 사과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반병 방제, 근데 갈반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방제력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를 살 때 2층에 전세 사느냐, 지하에서 사느냐. 2층에 살면은 비가 오래 오면은 곰팡이가 좀 적지요. 지하에 살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곰팡이 균이 많다는 거예요. 곰팡이 균이 많은데 또 번식이 많다는 거지. 그럼 2층에 살면은 소독을 해도 예를 들어 한 10일 간격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
지하실에 살면은 5일 간격으로 소독해도 곰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형적으로 우리 사과밭이 뭐 하천변이다, 산이 막혀 있다, 통풍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장마 기간에 농약을 좀 더 살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갈반병균은 잘 죽는데 이 방제를 자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최근 오늘 또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하지만은 비대면이 왜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발생됐던 거 뭐 있죠? 메리스라고 있죠, 메리스. 메리스하고 코로나하고 한 비교해 보자는 거지. 저는 뭐 의학 상식은 없지만은 듣기로는 이제 이 코로나는 이제 그 바이러스 균이 단선으로 돼, 단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DNA로 돼 있다는 거, DNA. RNA로 돼 있다는 거죠, RNA로. 근데 메리스는 이렇게 이제 복선으로 이렇게 복선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사다리 모양으로 DNA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치료가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는 메리스가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메리스는 치료가 되면은 이 사다리 모양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뽑히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는 좀 쉬운데 치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완치가 어렵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이제 몸에 이 바이러스 균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염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 갈반병도 보면은 이제 이 습기가 많으면은 잘 번지죠. 잘 번지니까 방제를 남들보다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천변이라든지 산이 막혀 있다, 통풍이 안 되면은 방제 방법을 좀 개선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뭐 2016년도에 퇴직을 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요. 올해도 이제 컨설팅은 뭐 안동하고 봉화도 하고 강원도 하천 뭐 저 경기도 포천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농가별로 보면은 재배 조건이 틀려요. 통풍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통풍이 안 돼서 이 하천이 있고 산이 막혀 있으면은 6월 달부터 방제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이 갈반병 잡기 위해서 농약 살포를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이렇게 다르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잎 관리가 돼야 한 번이라도 농약을 더 살포해야 다른 농가보다도 이제 방제가 잘 돼서 잎이 안 떨어져서 좋은 가위를 만들 수 있고, 또 꽂는 형성도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하량 감소에 따른 결실 안정 대책으로는 수분수는 다 대부분이 10%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개곤충, 뭐 머리뿔 가위벌이나 꿀벌이나 서양대형벌 등등 방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벌 중에는 이제 서양대형벌을 이제 가장 뭐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은 저온이라든지 또 강풍에도 이 머리뿔 가위벌, 꿀벌보다는 활동력이 좋아요. 특히 이제 이 개하기 때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양봉이 자꾸 들어오면은 최근에 문제되는 이제 검은 가지 마른병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벌을 그 지역에 쓰면 좋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사육하던 벌을 쓰면 좋고 이렇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 되면 이제 인공수분, 확실한 건 인공수분이죠. 그래서 인공수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올해는 뭐 조금이라도 해보면 좋고요. 그래서 해보고 이제 확실하다 생각 들면은 좀 확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이 계하량이 또 좀 부족하면은 그냥 저가하면 되는데, 또 꽃이 많이 오면은 저가하는데 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약재 저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년처럼 이제 계하기 때 문제가 되면은 약재 저가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요. 약재 저가할 때는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인공수분이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해야 되고요. 난 우리가 계하전에 보면은 이 항상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홍래기 이 시기에 요소 0.2%에서 붕산 0.15% 넣어서 연면 시비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하는 시기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지나서 사용하면은 똑같이 사용해도 효과 떨어져요. 작년에 이제 어느 농가가 이제 11월 달에 사과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비료로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데
붕산을 넣어서 시비한다 그래요. 근데 붕산을 왜 넣습니까? 물으니까 이거는 뭐 수정하고 할 때 꽃눈이 좋아진다 하면서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붕소라는 성분은 이 후기에는 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신초가 나올 때는 흡수력이 좋은데 가을에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에는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주고 싶으면은 개화전에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항상 붕산은 이 개화전에 홍내기 때 이제 요소하고 연면 시비해 주면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실 불량 대책. 하여튼 뭐 전정은 가장 중요한 게 유인입니다. 그 제식거리에 따라서 유인이라든지 적심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여름에는 1차, 2차 젓가 들어가고 3차 젓가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도장지 제거도 해주시고 유인도 해주시고 늘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질소使用량을 좀 줄여주시고 인산가를 좀 늘어주면 좋고요. 작년에는 이제 추석이 10월 2일이니까 뭐 홍로를 출하하는 데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추석이 아마 9월 23일인가 이때쯤 되죠. 그러면 9월 10일경에 홍로를 수확을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그 수확 시기를 이제 판단할 때 후지는 이제 수정이 되고 한 170일에서 180일에 소요되고 홍로는 130일이 소요된다 그러죠. 그러면 한 보통 9월 10일쯤 되면 숙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수세가 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급해지니까 8월 달 돼가지고 잎 따기 하고 막 착색제 사용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으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보시고 수세상 판단해보고 질소는 주지 말고 인산가리使用량을 예년보다는 조금 늘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수세 세고 그런데 착가량이 적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새순이 3 내지 5cm 자랐을 때 생장 억제제 뭐 비비프로라든지 사용해 주시고, 그래도 세다. 그럴 경우에는 뭐 한당박피라든지 이렇게 5월 말경에 이렇게 360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껍질을 주간 굵기에 따라서 한 3 내지 5mm 정도 이렇게 껍질을 이제 벗겨준다든지, 박피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으면은 이제 스쿼링 금방 구워준다든지 아주 세면은 또 당근 뿌리를 끊어준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병행을 해서 수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기존의 사과 농사를 한 10년 이상 지신 분들은 뭐 자가 뭐 농약도 처방하고 나무 수세에 따라서 시용을 하는데 뭐 기농을 하셨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방에 농약을 사러 가면은 농약방 주인이 이 농가의 수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농약방을 한다. 그럼 농약을 사러 오면은 제가 몰라요. 그 농장을 모르니까. 뭘 줘요? 살균제 줘야 되죠. 살충제 줘야 되죠. 응애약인 살비제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전착제도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수세약 하다 그러면 뭐 영양제를 주잖아요. 사실 영양제가 보면은 좀 비싸잖아요. 비싸. 근데 우리가 비료를 알면은 별도의 영양제는 안 써도 될 걸로 보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우리가 16원소라고 하죠. 16원소. 다량원소가 있고 미량원소가 있어요. 다량원소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있는 거 CHO,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다량원소 중에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황, 그리고 미량원소인 철분, 모르보덴, 망강, 붕소 등등 이렇게 16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16원소를 다 우리 사과밭에다가 별도로 주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 사과를 하면은 이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매년 7월, 8월쯤 되거든 토양 검정을 해요.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시설들도. 그리고 센터에 보면은 이제 토양 검정실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실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하면은 빠르면은 한 10일, 늦으면 한 달 정도면은 결과치가 나와요. 그 결과치를 보고 이 토양에다가 필요한 뭐 질소, 인산가리 등등을 시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분 전화가 와요. 선생님, 사과나무 뭐 유박 한 포를 몇 나무에
몇 포 주면 됩니까? 모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모르지. 수제에 따라 다 틀린데. 그래서 우리 다는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6가지.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해보고 필요한 성분이 뭐다. 그래서 겨울에 1월, 2월, 3월 발화전까지 토양에다가 부족한 성분을 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면시비라 연면시비. 기본적으로 시용은 토양시비가 맞아요. 토양시비가 원칙인데 때로는 응급원료 할 때는 연면시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 많이 온다든지 수세 약하다든지 또는 수세 강하다 할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응급원료 할 때는 연면시비가 필요해요. 사람도 보면은 평소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이것만 안 되잖아요. 때로는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아프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죠? 닌겔 꼽아주죠. 이와 같이 응급원료 할 때는 연면시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육기에 줄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단어 안에도 6가지만 알면은 여기는 6가지만 알면은 뭐 비료에 대해서 한 80%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소. 질소는 숫제 생장 촉진을 하죠. 엽록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엽록소가 뭐냐? 잎이 연녹색일 때 진한 녹색을 해요. 진한 녹색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잎이, 그럼 뭐예요? 사과 잎이 뭐죠?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사과 잎이 땅 속에 있는 물, H2O, 공기 중에 있는 CO2,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요. 근데 잎이 연녹색이면은 양분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이제 요소를 연면시비를 해서 잎을 좀 푸르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럴 때 질소가 필요한 거고, 인산은 이렇게 성숙을 좀 촉진을 하고 기하 촉진을 하고 이렇게 좀 나무를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럴까? 어쩌면 생장을 좀 억제한다든가 질소가 하다 억제를 한다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산은 이래 보셔야 되고, 가리는 이제 이것도 가실의 성숙을 촉진해요. 그러면은 이제 추석이 빠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리 시용량이 조금 늘어나죠. 그다음에 칼슘은 어떻게 해요? 세포벽을 만들 세포벽을 나무를 이렇게 과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하는 분들은 보면은 농약 대신에 석회 보르득을 많이 써요. 쓰니까 과일이 좀 작으면서 단단하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열과라든지 고도라든지 또 발생이고 또 밀증세도 이 칼슘 시용하면 좀 경감될 수 있죠. 이렇게 뭐 밀은 이제 꿀이죠. 뭐 적당히 있는 건 아주 좋은데 홍로 같으면은 꿀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칼슘은 비료 성분 중에 이동이 제일 어렵죠. 토양에 있어도 가뭄이 심하거나 장마가 지면은 이게 이동이 잘 안 되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연면시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마그네슘은 질소와 같이 이제 엽록소 만들어주는데 강합성 작용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생육 초기, 즉 6월 중순 이전에는 잎이 엽록색이면은 요소를 연면시비하면 되는데 6월 10월 이후에는 이 꽃눈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착색에도 돼야 되는데 이때 질소를 주면은 착색에 지연된다든지 꽃눈 형성이 불량해질 수 있죠. 이때는 마그네슘을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에 어느 시군인데 이 담당자가 이제 그 밴드에다가 이제 사과농가 회원들 밴드에다가 농약에다가 뭐죠? 포도당을 쳐야 돼요. 포도당을 올렸는데 담당자 올렸어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포도당을 치라 그러니까 이 농약방에 가니까 포도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나 싶어 전화가 왔어. 포도당 쳐도 되냐고. 물론 쳐도 되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도당 치기보다는 마그네슘을 쳐야 되나 봐요. 쉽게 가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고등어를 좋아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아줬어. 그럼 제가 고등어를 옆에 잡아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고등어를 안 잡아주면 제가 못 먹잖아요. 차라리 고등어를 주지 말고 고등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지. 그럼 제가 이제 고등어가 먹고 싶으면 늘 낚시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일회성 포도당 주기보다는 마그네슘을 시용을 해서 잎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작년처럼 비가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왔잖아요. 그럼 빛이 없으니까 잎이 탄소 동화 작용 능력이 떨어지죠. 그때는 마그네슘, 특히 항산고토, 항산 마그네슘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잎의 기능이 좋아져서 일수 피해도 경감되고 또 이 광합성 작용인데도 잘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붕소. 붕소는 이제 붕사죠. 붕사는 이제 그 수정할 때에 촉매칼하죠. 촉매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자동차가 굴러가려 그러면은 휘발유와 경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엔진이 돌아가면은 윤활유가 필요하죠.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붕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5가지는 다량 원소. 이 붕소는 미량 원소죠. 약방의 감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보면은 2, 3년에 한 번씩 토양에다가 붕소를 2kg씩 살포하로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300평에 2kg 뿌리기 어려워요. 2kg를 토양에 그냥 뿌린다. 식물이 흡수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흡수를 못해요. 만약 이걸 주고 싶으면은 감비, 물탱크에 녹여서 감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보면은 토양 검정하면은 석회를 많이 주라 그래요. 석회를 주면은 붕소 부족대 현상이 더 쉽게 발생되거든. 항상 석회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붕소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감비도 해주고 또 개화 전에 연면 시비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만 알면은 비료에 대해서는 한 80%는 알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 영양제를 넣고 또 중기적으로는 이제 늘 계획을 세우는 거요. 이 올해는 추석이 빠르다. 그럼 토양에다가 이 뭐 생육기야 뭐 5월 달에 추비로 뭐 인산가를 질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NKB를 준다든지 할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급하다. 그럴 때 연면십이에요. 연면십이 단기적으로. 그러면 질소는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요소. 인산은 인산 1칼슘이나 인산 1칼륨이 있어요. 가래도 마찬가지 인산 1칼륨이 있고 칼슘은 염화칼슘, 뭐 질산칼슘, 초산칼슘,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등등이 있어요. 근데 흡수율이 제일 좋은 게 염화칼슘하고 질산칼슘이죠. 염화칼슘은 이제 2가지 있죠. 공업용이 있고 식품 첨가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용을 쓰면은 좀 안전하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포 25kg짜리 한 2만 원 정도. 어떤 식물이 한 2만 5천 정도 가니까 뭐 다른 비료에 대해서 뭐 보다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죠. 마그네슘 항상 고토, 항산 마그네슘, 붕소는 붕사. 여기 있는 거 6가지를 딱 한 원래 지금쯤 구입을 해서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약을 쳐야 되는데 이 비료를 쳐야 되는데 없어. 사러 가니 없는 거요. 지연될 수 있죠. 그래서 요소 한 포, 인산 1칼륨 한 포, 염화칼슘, 항산고토, 붕사 이렇게 기본적인 걸 준비해 놨다가 그 시기별로 뭐 수정될 때 요소 연면시비 5월 달에 착가량이 많다. 이럴 때도 요소 연면시비 할 수도 있고 원래 추석이 빠르다. 수제 안정이 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인산 칼륨 시용한다든지 또 홍로 같으면은 밀 증세가 심하면은 상품가격이 떨어져요. 또 감원 같으면 고도가 오면 상품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염화칼슘을 한 6월 중하순부터 해서 연면 시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장마기가 오래 간다. 이럴 경우에는 잎 색깔이 연할 때는 항상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한다든지 개화 전에 봉사 연면 시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농도는 여기에 준수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게 홍래기죠. 가운데 꽃이 이렇게 분홍빛에 보일 때가 홍래기. 이때 이제 요소 1kg, 붕산 500g 넣어서 연면 시비해주면은 가장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가지는 이렇게 하면 항상 농가에서 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농도 이거는 잘 하시는 거고 혹시 이제 기농하신 분들은 또 처음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첨배 그러면 첨배가 뭔지 첨배면은 이제 물수물 단말에 500리터죠. 뭐 500g 또 뭐 아니면 500cc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퍼센트 뭐 0.2%다 싶으면은 물수물 단말에 1kg 정도. 물 같으면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cc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노린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실제 노린재 종류가 몇 가지냐면요. 한 450가지 정도 된다 그래. 종류가 노린재 종류가 사과에 피해 주는 건 한 5가지 되죠. 뭐 장림 노린재 등등 해서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 톱다리 개미라든지죠. 사과 다 수확할 때 수확 색 나서
익을 때 되면 이렇게 노른자 피해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 톱다리 개미 노른자 피해가 없다, 어떤 분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톱다리 개미리 노른자하고 왕침 노른자하고 빨간색이 노른자가 있어요. 외관상 이렇게 보면 비슷해. 사진을 찍어서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떡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톱다리 개미리 노른자라 그래요. 차이 나는 거 보면은 톱다리 개미리 노른자는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짧아요. 머리가 짧고 왕침 노른자나 빨간색의 노른자는 이렇게 머리가 길쭉해요. 이렇게 길쭉하죠. 길어. 근데 왕침 노른자하고 빨간색의 노른자는 제가 알기로는 육식성이에요. 육식성. 그러면 사과에는 피해를 안 준다는 거예요. 톱다리는 어떻게요? 채식성이거든.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사과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구분해보고, 아, 머리가 긴 거 있으면은 괜찮아요. 사과밭에 있어도. 짧은 거 있으면은 노른자 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출장을 갔는데 사과밭 옆에 그 논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논이 있으면은 논둑에다가 뭘 심었죠? 콩을 심어서.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그 농사하실 때 보면은 논둑에다가 콩을 심어서 그 경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죠. 강원도 하니까 논 옆에다 콩을 심어놔서 그 주위에는 톱다리 개미는 엄청 많더라고요. 과일이 어떻게 피해를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트랩을 설치를 해서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농약을 살충제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창보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 사과원겨원. 사과원겨원 실질적으로 참 중요한데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냥 사과 심어놓고 하면 이게 때가 늦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가면 어느 시군 가면은 이 사과대학을 운영하는데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어요. 기초반을 이수해야 지원 사업을 해줘. 그럼 제가 가면 뭔 얘기해요? 기초반에 가면 주로 하는 얘기가 토양 쪽이에요. 뭐는 얘기요? pH, 유기물, 배수, 관수. 이걸 농가가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토양계량, 토양계량.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심어놓고 보시면 사과를 심어놓으면은 토양계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어느 친구가 하면요, 지금은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욕심내 심어. 웬걸 3년, 4년 되니까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그래서 사과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좋은 편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으로 정하면 우리 한 8등, 9등쯤 가요. 꼴찌는 어디예요? 사막이 사막. 사막 다음으로 우리가 토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은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사막에다 뭘 하죠? 이 유리온실을 지어서 양액 재배를 해. 식물별 필요한 양액을 만들어서 재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요? 저도 이제 신경북형 표준가온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그죠? 96년도 들어왔죠. 96년도. 97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유럽을 갔다 왔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 그때가 딱 10년 차인데 유럽을 갔다 왔죠. 경상북도에서 갔다 왔잖아요. 영주, 안동, 의성, 7개 시군, 가수 담당자, 시범농가, 교수, 연구소 이렇게 해서 유럽을 갔는데 그 가보니까 토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 갔다 올 때 토양 실험을 제치해 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 토양이 50이요. 50 중에 유기물이 5%, 공기가 25, 물이 25의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유기물이 얼마냐? 5%, 4.6%, 4.6%. 4.6%예요. pH는 7점이에요. 약 염기성, 약 알칼리성이죠. 그리고 해발 3,500 고지에서 눈이 녹아내려요. 6월 달에도. 지하수가 풍부해. 토양이 어떻게 해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천혜의 조건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도 갔다 왔죠. 일본에. 일본은 어떠냐면은 일본의 유명한 농가. 그때 이제 아오모리 갔다 왔는데 나리타 농장이라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과 얼마나 좋은지 그 기술적으로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거기를요. 거기 토양을 채취해 왔는데 pH는 6.4, 약산성이더라고요. 유기물은 4.2%. 그 다음에 화산토에서 우리나라보다는 배수 잘 되고 유럽만큼은 배수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도 가뭄이 심해. 우리는 어떠냐? 토양이 척박합니다. 유기물이 2% 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뭐 5.6, 5.8. 또 가뭄 피해를 많이 받아. 또 비가 오면은 이게 하강암이라서 배수가 안 돼요. 조건이 안 좋아요. 우리는 유기물이 2% 넘는데 2% 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표토만 넘어. 토양 10cm, 20cm 깊이 들어가면은 유기물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보충해 주는 게 뭐예요? 가축의 분뇨잖아요. 태비암사 보세요. 얼른 뭔지. 우분, 돈분, 개분이 최소한 60% 넘어. 이 가축의 분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을 배워보면은 최소율의 법칙 있죠? 최소율의 법칙이 뭐냐? 이 16원소, 질소, 연산가리 등 16원소 중에 가장 성분이 부족한 성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 최대율의 법칙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율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 우리 토양에는 질소가 많아요. 질소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과 심을 때는 인산이 부족해. 근데 사과 재배를 10년 이상 재배하면 그 밭에는 인산이 많아요. 보통 5-6배 많아져요, 인산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가축의 사료에는 돌가루가 들어간다 그래, 돌가루. 인강석이. 가축이 먹고 배설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인산이 많은 거예요.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쓰니까 질소가 많고 인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 그 질소, 인산은 다른 성분들보다는 유난히 우리나라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병도 많고 생리장애도 많고 병도 많은 거 이렇게. 그래서 개원할 때는 첫째 입지 여건, 서리 피해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가면요, 오후 한 2-3시 되면 해가 져. 사가 안 되는 지역이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토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 사가 안 되는 데인데 또 경사가 심하면 힘들고요. 토양 성질은요, 토양을 보면은 이제 모래가 많으면은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등등이 있죠. 그 사과할 때는 사양토에나 양토 쪽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모래가 많아도 좋은 거 아니고 또 너무 점질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토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산도. 토양 산도 1부터 14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약산성에서 중성. 대부분 식물이 약산성에서 중성이 잘 자라죠. pH 6.5에서 7 정도 이거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산성에서 잘 자라는 거 있죠. 블루베리 잘 자라죠. 블루베리. 또 산성이 잘 자라는 거 뭐예요? 소나무죠. 산에 가면 소나무 밑에는 풀이 안 자라죠. 자랄 수가 없어. 왜? 솔잎이 떨어지면 산성이 되거든. 그래서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많은 산성이에요. 풀이 안 자라. 이 토양도 산성화되면은 사과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다음 유기물. 유기물은 글자가 틀렸네. 그죠? 유기물. 기자가 더 들어갔네. 퇴비죠. 정말 퇴비가 양질의 퇴비. 우분, 돈분, 개분이 함량이 좋고. 제가 늘 이제 농가에 가보면은 농가에서 시용하는 퇴비가 있어. 유기물이. 여기 성분표를 다 읽어봐. 성분표. 성분표를 읽어보면요. 그냥 우분이 20%, 뭐 돈분이 20%, 개분이 15%, 마분이 5%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합하면 어떻게 60% 넘어. 근데 왜 퇴비를 만드는데 개분을 넣고 우분을 넣고 돈분을 넣어요? 개분을 다 넣든지 아니면 우분을 다 넣든지 아니면 뭐 개분을 다 돈분을 다 넣든지 이걸 섞어놓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보면은 개분 20%, 우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성분이 적어 보여. 합산해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분 쓰든지 개분 넣든지 돈분이면 돈분 써야 되는데 섞어 넣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지역 가니까 이 퇴비가 보니까 유기물인데 우분이 40%요. 개분이 15%, 돈분이 25%, 마분이 5% 들어가 있어. 85%가요. 가축의 분뇨예요. 이걸 퇴비라고 사는 거예요. 퇴비. 이 퇴비 맞습니까? 가축의 분뇨지. 그래서 이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항상 CN1 퇴비를 만들면은 질소가 한 50% 넘으면 안 되죠. 탄수화물 즉 수피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게 좀 50%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뭐 버섯 배지 쓰는 거 들어가고 뭐 톱밥이 들어가고 하는데 양이 탄수화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예정지 관리 토양이 뭐예요? 토양이라는 건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면서 토양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토양을 만든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토양 검정을 해보고 pH 6.7 정도, 유기물은 한 3%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관수시설, 그다음에 이 배수시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토양 개량제가 들어가고 나면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정지 관리 넣고는 녹비작물인 수산그라스를 한번 재배하는 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수영이라든지 제식거리 이런 결정돼야 되죠. 산을 밀었잖아요. 이게 산을 이렇게 밀었을 때 토양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토양 검정을 해보고 부족한 거 넣고, 1순위가 뭐냐면 로타리 쳐야 표토에 있는 흙하고 퇴비하고 비료하고 섞이죠. 그래서 섞어 놓고 난 다음에 쟁기로 갈아엎어요. 외쟁기로 갈아엎으면은 깊이 들어가면 한 30에서 40cm 정도 갈아엎을 수 있어요. 토양 개량은 30에서 40 정도 깊이만 해도 돼요. 물론 뭐 1m까지 하면 좋죠. 현실적으로 1m 깊이까지는 개량이 어려워요. 전에 한번 제가 연천에 있는 분이 찾아왔어요. 멘토가 좀 내달라 그래. 자기도 사과를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제가 연천은 너무 멀어서 못한다 그랬어요. 이분이 3번을 찾아왔어. 참 하도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 제가 뭐 그분이 그런 거요. 안 되면은 전화 상담만 해달라 그래. 그래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했는데 부족한 거 넣어서 석회를 얼마 넣고 넣는 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능을 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트랙터도 없으니까 이제 동네 이장님 찾아간 거예요. 이장님 이제 가서 왜 왔노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하는데 퇴비 넣고 석회 넣고 로타리 쳐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좀 임대 좀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장님 뭐라 그래요? 그 포크레인 그 트랙터 쓰지 말고 포크레인 쓰라는 포크레인. 포크레인 하면은 뭐 60cm 1m 뒤집어 있다는 거지. 덮여서 뭐라 그래요? 공투를 하지 마. 공육을 쓰라는 공육. 물론 공투보다는 공육이 일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1m 깊이에 석회가 들어가고 퇴비가 들어가. 그럼 사과 재배할 동안 못 찾아 먹어요. 여성사과 뿌리는요, 표토에서부터 40cm까지가 7, 80 여기 다 있어. 이 표토만 개량해야 돼요. 한 10, 깊이 40cm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퇴비, 석회 등등 뿌리고 로타리 치고 쟁기를 갖고 해야 돼요. 포크레인 들어가면 안 돼요. 포크레인 들어가면 안 돼요. 뿌릴 때, 퇴비를 뿌릴 때 항상 경사가 졌으면은 위쪽에, 상남부 쪽에다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위에 있는 퇴비가 밑으로 내려왔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부 한 60%, 제일 낮은 부분 한 40% 넣어서 로타리 치고 쟁기를 갈아엎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녹비작물인 수산그라스를 재배해서 사과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중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농가에 가니까 시설 잘 해놨더라고요. 가니까 사과밭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 방조망, 방풍망, 승용 예치기, SS 분미 다 구치했어요. 중요한 건 뭐요? 이 사과나무가 자라줘야 되잖아. 사과나무가. 나 사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토양개량 안 해가지고. 시설 잘 때 뭐 할 거예요? 그 들어간 거 방조망, 방풍, 망할 그 돈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사서 토양에 넣어가지고 1차적으로 사과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으면 훨씬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양개량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이거 한 목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 아프죠. 첫째, 이제 계획 수립, 제시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자금도 배치 어떨 건지. 어떤 분이 나는 뭐 SS기 안 써, 동육분미 안 써. 사과 이 SS기 돌 수도 없도록 사과를 심어놔서 나도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SS기를 산 거요. 그러면 가쪽에 나무를 베어내야 되거든. 심을 때 기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고 심어야 되는 거 그렇게. 특히 이제 나무를 심고 끝쪽에 울타리 뭡니까? 가쪽에 그 사과나무 심으면 안 돼. 그거 심어 놓으니까 반대편에 가서 사과 약을 못 쳐요. 약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갈반병이라든지 탄저균이 붙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많이 옮기거든요. 절대 욕심내지 말고 SS기가 못 들어간 쪽에는 사과나무를 안 심는 게 좋고요. 기본 조성. 이 노목은 뿌리 완전히 굵혀야 돼요. 이 노목은 균이 많잖아요. 뭐 역병이라든지 문우병 균이 있을 수 있어요. 뿌리 완전히 제거를 하고, 식재 방향은 가급적이면 남북 방향으로 심어야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넘어가죠. 그러면 일조량이 골고루 받아요. 동서로 심어 놓으면은 해를 받는 데는 하루 종일 받고 못 받는 데는 하루 종일 못 받아요. 그래서 나무는 가급적이면 남부 방향으로 심으라는 거고. 근데 경사가 졌으면은 경사 방향으로 심어야 돼요. 왜냐? 배수거든. 배수가 안 되면 일조량도 필요 없죠. 그래서 배수가 1순위야,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일조량이죠, 이렇게. 그 다음 토양 정지. 이 토양 나중에는 좀 이게 토양이 골라야 되죠. 위험해. 나중에 심어 놓고 뭐 돌이 있다, 자갈이. 돌이 있으면 예치 작업하다가 사고 많이 나죠. 조성할 때 밭에 있는 돌 완전히 골라내야 돼요. 이렇게 풀이 나면은 이 돌이 안 보이죠. 예치 작업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양 검정을 해보고, 토양 검정해보고 이렇게요. 토양 계량제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넣고 난 다음에 예정지 관리, 녹비작물 재배하고, 그다음 유공간 배수 시설.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이 배수가 안 돼요. 심기 전에 식재나무 심는 골 밑에다가 유공관을 이렇게 몇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더 토양 검증해보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죠. 실질적으로 사과 심어 놓으면은 토양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뭐 전증 시비, 심증 시비 하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심어 놓고, 사과나무 심어 놓고 전증 시비, 심증 시비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퇴비나 비료를 어디 뿌려요? 표토에 뿌리죠. 표토에다 뿌리면은 비가 오면은 양분들이 다 떠내려가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고, 토양 계량제 이제 바로 잘 때는 퇴비라든지 한 10월 달에 추가 넣어요. 그리고 넣고 난 다음에 로타리 치고 전기를 바로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주 설치라든지 간소 시설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심을 때 제식거리 뭐 결정해야 되고, 또 그 품종에 따라서, 또 제식거리에 따라서, 대목에 따라서 대목 노출 부위를 좀 달리 좀 해줘야 되죠. 수분수는 뭐 기본적으로 좀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영은 기본적으로 뭐 세정 방치용, 뭐 우리나라 수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다른 가종은 이렇게 보면은 수영들이 이렇게 뭐 그리 많지 않아요. 배 같으면은 뭐 Y자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배당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사과는 옛날에는 개심형, 주관형 하다가 또 개심 자연형 하다가, 그 다음에 방추형, 세장 방추형, 세측형 방추형, 이축형, 다축형, 뭐 고밀식, 그 다음에 뭐 선프로세식, 뭐 또 뭡니까 초록전지법 등등 수형들이, 사과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조형들이. 물론 이제 수형별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 결정은 이제 농가에서 제식거리하고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생재배, 켄터키 브루그라스, 이건 이제 서양잔디죠. 서양잔디. 그래서 우리도 이제 96년도에 신경북형 표준관 들어올 때 그 사과밭에 초생재배하기 위해서 파종한 게 켄터키 브루그라스, 톨페스큐. 그다음에 톨페스큐 섞인 게 있어요.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이게 그린필드라고 있어. 그린필드, 크로바, 화이트 크로바, 레드 크로바 등등 해봤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 저는 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켄터키 브루그라스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센터에다가 이제 토양 검증 의뢰하면 표가 나와요. 표가 나오면은 어떤 조건은 이제 어떤 밭은 조건이 좋으면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데는 그냥 사과 심으면 돼요. 이렇게 좋은 데. 근데 불량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배수가 안 되죠. 여기는 배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굵은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지탱하는 뿌리예요.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금모, 뿌리털이에요. 미세한 뿌리 흡수해요. 이 배수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이 금모가 없어. 뿌리 흡수 못해요. 여기는 요소알을 던지면 녹아서 식물이 맛있게 흡수를 해. 여기는 요소알을 던지면 녹아서 가스가 돼서 나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수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자, pH 5.9가 나왔어요. 5.9. 그럼 pH가 6.9를 만들어줘야 돼. pH 1을 올려줘야 돼. 책에 보면은 pH 1을 올리는데 석회 함량이 200kg에서 300kg 필요하다 그래요. 모래가 많은 사양토는 한 200kg 정도, 점질이 많은 양토는 한 300kg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토양 15 내지 20cm를 계량한 양이에요. 내가 만약에 40cm를 계량하겠다. 그럼 2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석회가 다 똑같은 아무 넣으면 되느냐?
석회는 뭐 생석회, 소석회, 고토석회, 폐하석 등등 있죠. 토양을 개량할 때 입자가 보들어야 돼요. 석회가. 이 가늘수록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석회석은 돌이잖아요. 단연 가면 돌을 깨서 이걸 이제 가루를 만든 거예요. 물론 뭐 폐하석은 저게 껍데기지만은 이게 보드러울수록 토양 개량 효과가 좋다는 거고, 유기물은 이제 식구라는 게 1.9%죠. 한 3%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정지 관리할 때는 물론 이제 양질의 탭이 좋죠. 바로 잘 뗀 탭이 비싸죠. 아니면 산에 가서 낙엽 썩은 것도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저는 뭐 우분, 돈분, 개분이 있는데 가급적인 우분 정도. 그리고 돈분, 개분은 우분보다 질소가 많잖아요.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분을 넣어서 예정지 관리하시고요. 그러면 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좀 안정하는데 유기물 올리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인산은 이제 부족하면 이건 보통 사과 재배 10년 하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인산이 부족하면은 산을 개간했거나 객토를 했을 때는 용성인비, 작물을 재배하던 데는 사과 재배할 경우에는 이제 인산이 부족하면은 용가린을 쓰시면 돼요. 용가린은 수용성, 용성인비는 수용성 플러스 구용성이죠.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이제 시용하는 비종이 좀 달라진다. 칼슘은 이제 이게 이제 pH 올라가면은 가지종 올라갈 거예요. 저 칼슘은. 요 가리는 이제 항산가리가 있고 염화가리가 있죠. 과수에는 이제 항산가리 쓰시면 좋고요. 마그네슘은 항상 고토 쓰시면 되고, 여기 없는 건 이제 붕소는 한 토양을 20cm 개량하면 한 3kg 정도, 40cm 개량하면은 5 내지 6kg 정도, 이 정도 300평당 시용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 다 뿌려요. 대비, 석회 등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1순위가 로타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쟁기를 갈아엎어야 돼요. 또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석회하고 퇴비하고 화학비료 섞어야 되냐 물어. 원래는 안 되죠. 그러면 퇴비 뿌리고 보름 있다 석회 뿌리고 보름 있다 화학비료 뿌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차선책을 이것도 일시에 뿌리고 로타리 치고 쟁기를 갈아엎어서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럼 토양에 석회라든지 퇴비가 들어갔을 때 그냥 갈아엎으면은 흙하고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1순위에서 쳐야 돼요. 그래서 예정지 관리할 때는 장비비가 좀 들어가요. 트랙터 쳐서 한 번 칠 거, 두 번 치고, 두 번 칠 거, 세 번 쳐서 흙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 또 흙하고 퇴비, 석회가 이런 것들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재 방향은 1순위가 배수, 경사가 졌으면은 경사 방향으로 자기 호일이라든지 일조량을 보고, 심을 때 뭐 이 공간에 한 50 내지 60cm 깊이 묻으면 돼. 100mm짜리를. 이 사양토 같으면은 한 60cm 깊이. 그다음에 양토 같으면은 50cm 깊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묻어봤죠. 이게 50cm, 60cm, 80cm, 1m 깊이로 묻어봤어요. 근데 1m 깊이로 깊이 묻으면 이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다음에 이 유공화를 묻을 때 차감을 감아봤거든요. 감자는 많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할 때는 이쪽에는 차강만 감았고, 한쪽에는 차강, 한쪽에는 이제 부직포 있죠. 부직포. 우리 모짜리 할 때 밑에 까는 거 있어요. 흰색 천, 이걸 감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차강을 안 감은 것도 있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묻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제 가봐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차강만 감은 거나 부직포를 감은 거나 아무것도 안 감고 그냥 유공감을 묻은 데나 이 물 나오는 양이 비슷해요. 어떤 분은 뭐 차강감을 안 감으면은 뭐 유공간이 구멍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중력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멍이 막혀도 이게 중력수이기 때문에 짜여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보면은 유공간이 묻혀 있으니까 수단그라스 잘 크죠. 요 부분은 없어요. 유공간이 잘 자라는데 보면 저 수단그라스 잘 크는데 보면은 요 밑에가 식재하기 전에 수단그라스를 파종하기 전에 유공간을 미리 묻었거든요. 유공간은 만약에 내년에 심는다. 올해 예정지 관리한다. 그러면 올 봄에 유공간을 미리 묻는 게 좋아요. 토양이라는 거는 이거 보세요. 여기 포크레인 가지고 가거리 뒤잡았어. 이렇게 이거 유공간 묻고 지주 세우고 내년 봄에 심어야 돼. 그럼 토양이 안정화가 늦어지죠. 결국 이렇게 토양을 건드려 놓으면은 투수성이 없어서 물도 잘 안 빠져요. 응집력이 없으니까 땅속에 수분도 제대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한 1년 전에 빠를수록 유리하다. 예정지 관리를 2년 하는 분들은 2년에 묻으면 더 좋아요. 미리 묻어놓고. 근데 미리 묻은 단점이 흙을 덮어보니까 안 보여. 그럼 유공관을 묻을 때는 저 끝쪽에, 양쪽 끝쪽에다가 고추 지지를 꼽아놔야 돼요. 아, 어디쯤 묻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유공관을 묻기 전에 제식거리부터 결정돼야 되죠. 4m면 4m, 3.5m, 3.5m. 결정돼야 이제 4m 간격, 3.5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유공관을 미리 모래가 많은 땅은 한 60cm, 점질이 많은 데는 한 50cm 깊이에다가 미리 관을 이렇게 묻어 놓으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퇴비 뿌리고 다 뿌리고 로타리 치고 녹비작물인 수상가를 재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과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동해 보면은 작년에 의외로 동해 많았어요. 따뜻했거든요. 한겨울에는 동해 적습니다. 3월달에 해동되면서 새벽에는 결빙돼 있고 낮에는 수해 이동되죠.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게 터지죠. 터지면 2차적으로 불안병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20도 올라가면 조미난로가 좀 피해를 줘요. 이렇게 주로 동해인데 뭐요? 배수불량지죠. 개간지라든지 수세 약한 나무, 과다 착가, 작년처럼 저기낙엽, 불량묘목, 질소 과다, 겨울철이 온도 변화 심했을 때 특히 하천변 이런 동해 오거든요. 대책이 뭐예요? 이런 대책하기 전에 식재하기 전에 사과나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초생재배. 수갑 밑에는 저도 뭐 옛날에는 수갑 밑에 초기에는 부직풀 덮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초생재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직풀 덮으니까 이 토양이 가습이 되게요. 이 1, 2년, 3년 지나면요. 이 부직포 위에 퇴비가 들어가가지고 풀이 나고 이래 다 삭아버리죠. 여기는 제초제 치세요. 제초제 수갑 밑에 제초제 치시고 여기는 초생재배 하시고 어떤 분도 그래요. 아이고 제초제를 또 치라 한다고 또 싫어해요. 근데 사과밭에 칠 수 있는 제초제 치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면에 다 뿌렸죠. 전면에. 옛날에는 뭐 전면에 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라목손하고 고올하고 섞어 쳤죠. 목손이 뭐요? 풀을 싹 죽이잖아요. 고올이 뭐요? 풀이 안 나. 토양처리죠. 풀을 싹 죽이고 풀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토양 유실이 많아요. 유실이. 그래서 토양 항폐화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수갑 밑에만 치고 여기 초생재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풀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이 발행이, 민들레, 쑥, 심근성 잡초가 있으면은요, 양분을 주면은 사과나무는 못 먹어. 좀 잡초가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갑 밑에는 제초제 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초생재배. 저 뭐라 그랬죠? 누구? 켄터키 브루그라스를 하라는 거죠. 화분과식 물이죠. 근데 초생재배라면 장점이 뭐예요? 첫째는 지온을 낮춰줘요. 초생재배하면은 여름에는 지온을 한 2도에서 4도 낮춰주고 겨울에는 1도에서 3도 정도 올려주죠. 이렇게 엄청난 효과죠. 비가 오면은 토양 유실을 막아줘요. 유실을 막아줘요. 또 어때요? 이게 풀을 있으면은 화분과는 문우병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문우병이 걸렸다. 1위는 점점 될 수 있지만은 이 건너편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초생재배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 수세 강하다 나무가. 수세 강하면 풀을 자주 비워주지 말아요. 자주 비워주면 질소 공급이 돼. 수세 약하다 그럼 자주 비워주고. 그렇죠? 이 초생재배는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심었을 때 이 민들레가 많거나 쑥이나 발행이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이 숫자가 적을 때는 뽑아낼 수 있어. 근데 확 퍼지면 어떡해요? 이게 뽑을 수가 없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양이 적을 때는 쑥이나 이렇게 민들레는 뿌리채 제거하면 좋고요.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두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예치를 일찍 하면은 잎은 없어도 꽃대가 올라와.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 벌이 수정할 수 있는 벌이 사과꽃보다는 민들레에 더 많아요. 한 7, 80%가 이 벌들이 민들레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꽃이 피면 가만두세요. 그냥 가만두면 이제 벌이 와서 여기 이제 민들레에서 활동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사과 꽃이 필 때 어떻게 해요? 싹 예치를 해요. 그러면은 일시에 딱 없어지니까 이 벌들이 사과 꽃을 올 수 있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죠, 이제는. 그래 주시고. 다음에 이 토양에다가 우분이나 뭐 이런 대비는 토양에 뿌리는 거는 곤란하다, 미숙 대비, 곤란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품종은 이제 뭐 전에는 주로 도입 품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국내 육성 품종, 뭐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육종을 많이 하니까 품종들이 많은데 저도 뭐 보면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품종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품종 선택할 때는 이게 봐야 되죠. 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은 보통 편의상 8월 말 이전에 수확하면은 조생종. 중생종은 이제 9월 상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만생종은 10월 말에요. 조생종은 지금 뭐 근데 스가르는 원래 이게 조중생종이죠. 숙기가 8월 말에서 9월 상순이에요. 대부분이 언제 수확해요? 7월 말 되면 수확을 해. 전 미숙하죠, 푸른사가. 인기가 별로 없죠, 이제. 그래서 들어온 게 서머킹하고 뭐 서머프린스인 이런 품종들이 조생종으로 있고. 근데 그 외에는 품종들이 조생종이 들어와서 그렇게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시나로 레드라든지 등등 많이 들어왔는데 지역이 아마 칠곡 같으면은 이제 남쪽이라 가지고 더더욱 이제 그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중생종은 좀 중생종 중에 좀 일찍 나오는 게 있고 늦게 나오는 게 있죠. 일찍 나오는 거는 홍로라든지 또 아리수. 홍로는 잘 아실 거고 홍로에서 변이 나온 게 뭐 선홍 무슨 또 뭐 홍드림이라고 또 있더라고. 이렇게 좀 일찍 나오는 거 홍로가 있고 또 아리수는 있는데 이제 아리수는 단점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가 양강이고 어머니가 천추다 보니까 동록이 많죠, 이렇게. 근데 수량성을 보면은 홍로가 많고 맛을 보면은 아리수가 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앞으로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사과를 첨가로 내야겠다. 첨가로 나가면은 아리수보다는 홍로가 유리할 수 있죠. 아리수는 단점이 동록이 심해요.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이 가평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 컨설팅 하는데 이 진흥청에서 우리 품종을 심으면은 시범 사업을 100% 지원 사업이 있었죠. 국내 육성 품종 뭐 가몽, 홍로, 아리수, 서머킹 이런 거 심으면은 이제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리수가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막 동록이 얼마나 심한지 빨간 사과가 아니고 배사과 같이 바뀌었어요. 그래 농가들이 아이고 아리수 못 쓴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이제 그 가평의 두 농가가 아리수 못 쓴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접목을 하자. 접목하는 방법을 고접갱신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10월 말쯤 돼가 전화가 와서 아리수 묘목을 구해달라 그래. 아니 아리수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물으니까 한 분은 이제 그 교회 다니는데 동록이 심하니까 이 첨가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이제 같은 교인들 판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또 가평에 있는 분은 그 가평 가면 산이 많죠. 연인산 입구에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등산객들이 아리수 사과를 먹어보니까 맛이 좋으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화천에 한 분은 이제 그 춘천 나오는 그 입구에 있어요.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먹어보고 맛이 좋은 거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은 동록이 심해서 보기는 안 좋지만 맛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과가 크고 색잘 나면은 잘 팔았잖아요. 이제 바뀌는 거 자꾸. 사과가 못생기고 거칠어도 맛이 좋으면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배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직거래 할 경우에는 아리수 괜찮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석용으로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중생종이지만 좀 늦는 게 있죠. 뭐 신한우 골드라든지 가몽. 뭐 골드나 가몽은 중만생종에 가깝죠. 한 10월 20일쯤 수확되니까 이런 품종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소가종으로는 이제 피크닉이라든지 뭐 항옥 이런 품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너무 품종을 편중하면 안 되고요. 홍로 가격이 좋다고 홍로 다 심고 원래 어때요? 원래 묘목이 없죠. 묘목가 되게 비싸 원래. 왜 그러냐? 작년에 사과 가격이 좋아서 식재 농가가 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만드는 분이 대부분이 논에서 만들잖아요. 논에서. 논에 해야 이게 뭐 비료주기도 좋고
이 물 간수하기 좋은 유리한 거요. 근데 비가 60일씩 오니까 50일에서 60일 논에 물이 채 있으니까 묘목이 많이 죽어버렸어. 원래는 묘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구해서 못 심는 농가들 많아요. 저도 막 감홍 구해달라는데 감홍이 지금 묘목이 없어요. 특히 뭐 다 모든 품종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품종 선택할 때는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만생종 비율이 최소한 60%는 넘어야죠. 60%. 중생종이 한 25에서 30% 하든지 나름대로 안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지. 후지가 너무 분화가 많아서 어떤 걸 권장해야 될지. 자, 후지는 원래 후지가 뭐죠? 옛날에 뭐 동복칠호라는 거죠. 동복칠호라는 건 품종 이름 아니에요. 후지를 선발할 땐 동복칠호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최초의 후지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게요. 많죠. 그 이후에 처음에 들어온 거는 뭐 야닥가, 홍장군, 그다음에 그 조수계 후지 또 더 나온 거 뭐 요과, 히로사키, 나리타, 호노카 등등 있고 그다음 착색계도 많죠. 미시마, 미얀마, 미야비, 기코팔, 기코프덱스, 후브락스, 뭐 라꾸라꾸, 또 그다음 K1, 뭐 또 뭐 로얄킹 등등 있어요. 근데 이제 업체들은 자꾸 신품종을 가져와요. 신품종을. 그럴 수밖에 없지. 신상품이 나와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착색이 더 잘 되죠. 착색이 잘 된다는 거는 숙기가 빠르다고 봐야 돼요. 숙기가 빠르면은 저장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미시마가 나오고 좀 있이 미야비가 나오고 그다음 좀 이따 또 미시마가 나오고 그다음 미얀마 나오고 그다음 미야비 나왔죠. 기쿠팔이 나오고 또 기쿠피덱스 나오고 호브락스 나왔죠. 결국 뭐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래요? 이 품종 작 선호하지 말고 이 묘목이 얼마나 충실하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거는 11양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영주감 일부 농가는요 옛날로 보지 동복칠호를 심어요. 왜 심느냐? 저장력이 좋다. 저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분을 찾지 말고요. 이 묘목이 얼마나 충실한지 이걸 판단해서 심는 게 저는 더 좋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리수는 말씀드리고 아리수의 단점은 이제 동록이잖아요. 동록. 이게 동록 삽입기 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지형별로 이렇게 뭐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좀 피해야 될 걸 보이고요. 특히 수세에 약하니까 심을 때 토양 개량이라든지 대목 노출을 좀 적게 해야 되는 품종이고요. 홍로는 뭐 잘 하시는 거고 최근에 뭐 시나노 골드하고 감옥을 많이 찾아요. 시나노 골드는 이제 이 정형과 비율이 높고 수세가 좀 약한 편이거든. 그래서 심을 때 대목 노출을 적게 해야 되는 거고 단가쟁이라서 밀시가 유리하고요. 이 감홍이 좀 매력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여기에 대한 재배 기술이 좀 부족해서 문제되는데 감홍은 다른 품종보다는 이 과일이 이제 종으로 좀 길어요. 좀 다른 거 길죠. 길다 보니까 단점이 동록이 약해요. 품종이 동록이 심한 편이고 또 이 고도에 약해요. 그래서 동록 방지를 위해서 봉지를 씌우면은 고도가 많이 오고 봉지를 안 씌우면은 동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인데 근데 이제 봉지를 안 씌우면은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고도가 뭐 생육기에 장마 기간이나 또는 가뭄이 심하면은 칼슘제를 연민 시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봉지를 안 씌우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봉지 씌운 거고 봉지를 안 씌웠잖아요. 상당히 매력 있는 사과인데 칠곡 같으면은 해볼 만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이는 말고 근데 아주 성질이 까다롭죠. 첫째는 토양 개량을 잘해야 돼요. 배수라든지 질소 많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유인해 줘야 되고 착가량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품종은 대체적으로 정화의 중심화를 착각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정화 중심화보다는 측가 중에 2번가나 3번가 중에 꼭지가 긴 쪽 이 선택을 해야 되고 좀 차이는 좀 있어요. 후지는 많지만은 다양해요. 예. 결국은 이제 변이지가 있잖아요. 변이지가 이제 육종된 건데 그래서 품종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묘목이 얼마나 충실한지 여기 보고 선택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잎에 있는 질소 함량, 착색에는 과착가량, 일조량, 이상 조건, 양분의 균형, 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착가량이 많아요. 수세에 비해서. 그 사과는 저는 뭐래요?
컨설팅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저희 포천 뭐 가평부터 해서 무주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선도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정례, 꽃봉오리 따기, 적화, 꽃 따기를 빨리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전정을 할 때 이제 보통 12월 달 되면은 주간에서 척지, 구름 거 빼기 솎아줘요. 끝나면은 이제 구정 쉬고 척지에서 결과지 선정하고 결과지를 선정을 하고 3월쯤 되면 이제 홍로라든지 꽃이 많으면은 꽂는 따기 좀 해요. 그다음에 꽃이 필 때 되면 꽃봉오리 올라올 때 정례, 꽃봉오리 따기, 꽃 피면 적화, 과일이 열리면 적과를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좀 빨리 한다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양분 소비를 줄여주잖아요.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선도 농가다. 그럼 내가 사과를 우리 사과밭에 100개 달고 싶다. 100개. 그러면 한 80개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선도 농가예요. 대부분이 농가가 좀 많이 달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그 생육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5 농가 이제 영주에 한 나무 건너 셋째 줄 한 나무 건너 한 나무씩 이제 5 그루를 착각을 조사를 해요. 제가 조사를 하는데 어떨 때 바빠서 못 나가면은 농가에 전화를 해서 조사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럼 농가가 이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불러줘요. 첫째 나무는 100개, 한 나무 건너 셋째 나무는 뭐 150개, 또 한 나무 건너 5번째 나무는 몇 개를 불러줘요. 저는 100개 불러주면 120을 적어요. 120개 불러주면 150을 적어. 그럼 나중에 가 재보면 거의 확실해요. 대부분이 좀 적게 불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착화시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수량의 한 80%만 단다. 착화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착화량이 좀 조절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많이 착화시키거든요.